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3연산자와 표현식의 6번째 주제, 사망 조건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물음표와 콜론으로 표기하느니 연산자는 한 줄짜리 if else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값을 직접 반환하는 표현식이란 점이죠. 오늘은 이 작은 기호 하나가 왜 그렇게 자주 쓰이는지, 어떤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오히려 가독성이 함정이 되는지를 IL 레벨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플레이어 이동 스크립트를 처음 만들면 거의 100% 이런 요구를 만나게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속도를 2배로 올리고 싶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코드는 보통 이런 모양이죠. 스피드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if 블록 안에서 10f를 대입하고 else 블록에서 5f를 대입한 다음 마지막에 그 변수를 사용해 위치를 갱신합니다. 동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값을 고르기 위해 무려 6줄이나 쓰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죠. 이런 분기가 같은 파일에 10개쯤 쌓이면 업데이트 메서드가 금방 화면을 넘어갑니다. C샵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값을 직접 반환하는 한 줄짜리 분기 문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같은 동작이 이렇게 한 줄로 줄어듭니다. input, getKey 호출 결과가 true면 10f, false면 5f를 골라서 그대로 스피드 변수에 대입합니다. 6줄이 한 줄로 변수 선언과 값 결정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다만 이 간결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중첩하면 가독성이 급락하고 양쪽 분기 타입이 어긋나면 베스트 커먼 타입 오류가 쏟아지고 C#9 이전에는 널과 함께 쓰는 순간 컴파일이 안 됐죠. 이번 영상의 목표는 언제 연산자를 쓰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를 이해 가능한 규칙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if else와 사망 연산자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회의실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if else는 마치 회의실에서 누군가 던지는 지시문 같습니다. A 안으로 갈지 B 안으로 갈지 판단하고 실행해라 라는 명령이죠. 무언가를 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결과가 되지는 못합니다. 반면 사망 연산자는 A 안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답안지 한 장에 가깝습니다. 답안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그대로 끼워 넣을 수 있죠. 이게 표현식과 문장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정의를 정리하면 사망 조건 연산자는 조건이 true면 첫 번째 값, false면 두 번째 값을 반환하는 표현식입니다. C샵에서 유일하게 피연산자가 3개인 연산자라서 사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사망 연산자의 평가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가운데 파란 박스의 조건이 불값으로 평가되면 결과에 따라 두 갈래 중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조건이 true면 왼쪽의 A 평가 경로로 가고 이때 오른쪽의 B는 아예 실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false면 오른쪽 B만 평가되고 A는 건너뜹니다. 그리고 두 경로는 마지막에 주황색 박스, 하나의 결과값으로 합류합니다. 이 마지막 합류 지점이 표현식의 본질입니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변수에 대입할 수도 있고 메서드 인자로 넘길 수도 있고 리턴문 뒤에 그대로 쓸 수도 있죠. 그럼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사망 연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터네리 바식이라는 메서드는 불 인자 하나를 받아서 그 값이 true면 10을, false면 20을 반환합니다. 리턴문 뒤에 if 블록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저 cond at 10시 20분 이라는 표현식 하나를 적었을 뿐이죠. 유니티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조건에 따라 값 하나만 고르고 싶은데 별도 변수나 if 블록을 쓰기는 아까운 자리. 그런 자리에 가장 깔끔하게 들어맞는 도구가 바로 사망 연산자입니다. 이번에는 이 단순한 메서드가 실제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IL, 즉 Intermediate Language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단넷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거치는 중간 언어입니다. CPU가 직접 실행하진 않지만 컴파일러가 우리 C# 코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L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망 연산자가 실제로 어떤 분기 명령으로 풀리는지, 왜 두 분기의 타입이 같아야 하는지 같은 의문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이게 컴파일러가 생성한 IL 코드입니다. 여기서 3가지 핵심만 봐두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8번째 줄을 보세요. 결과를 담는 지역 변수가 단 1개, int 32 슬롯이 잡혀 있습니다. 이 슬롯이 잠시 후 두 분기의 합류 지점이 됩니다. 두 번째, 12번째와 13번째 줄이 분기의 핵심입니다. ld-0으로 cond 값을 스택에 올린 다음 brtrue.s 명령으로 IL 밑줄 0008 위치, 즉 true 분기로 점프합니다. 이 brtrue.s가 바로 사망이 어떻게 분기되는가에 대한 실제 답이죠. 세 번째, 15번째 줄을 보세요. 점프하지 않으면 그대로 ldc.i4.s22 실행되어 false 분기로 진입하고 그 뒤 BRS로 true 분기를 건너뛰어 합류 지점으로 향합니다. 즉 두 분기 중 한 방향만 실행된다는 사실이 IL에 또렷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페이지에서는 두 분기 모두 같은 ST락 제명 슬롯에 결과를 저장하면서 합류합니다. 두 분기의 결과 타입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 즉 CS017356가 바로 이 합류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서로 다른 타입이면 같은 슬롯에 무엇을 저장해야 할지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과 if else는 IEL에서 정말로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거의라는 단서를 정확히 이해해두면 추후 성능 걱정을 이유 없이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죠. 비교를 위해 같은 동작을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위쪽은 사망 버전, 아래쪽은 if else 버전입니다. 둘 다 콘드가 true면 10을, false면 20을 반환합니다.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컴파일 결과 IEL은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 버전의 IEL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보시면 지역 변수가 int 31개뿐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br.true.s로 true면 점프하고 false면 그대로 ldc.i4.s 20이 실행되어 20을 스택에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t락 제명으로 결과를 저장하고 반환하죠. 매우 간결합니다. 이번에는 if else 버전의 IEL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지역 변수가 불과 int 32, 즉 2개로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서 can't를 일단 지역 변수에 strak.0 프로 저장하고 다시 ldrak.0 프로 로드한 뒤 일곱 번째 줄에 br false.s로 false면 점프합니다. 분기 명령어 방향이 사망과 반대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지역 변수 슬롯이 하나 더 쓰인다는 점, 그리고 높 같은 명령어가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디버그 빌드 기준의 부산물이고 릴리즈 빌드에서는 지트 최적화로 거의 사라집니다. 결국 릴리즈에서는 두 버전이 거의 같은 기계어로 수렴하죠. 핵심은 두 버전 모두 같은 스택 슬롯으로 합류한다는 점입니다. 사망은 strak, if else는 strak, 1로 두 분기가 마지막에 한 슬롯의 값을 저장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능상 차이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고 선택 기준은 가독성입니다. 방금 본 IEL은 디버그 빌드 기준이기 때문에 노비나 여분의 strak, ldrak 같은 명령어가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릴리즈 빌드에서는 지트 최적화가 이런 잡동사니를 대부분 걷어내고 두 버전이 거의 같은 기계어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 IEL이 약간 길어 보인다고 해서 if else가 느리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도 논리엔드나 논리오어처럼 단락 평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선택된 분기만 평가되고 다른 쪽은 아예 실행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값을 고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기 안에 부수효과가 있는 메서드 호출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한쪽 분기에서만 무거운 메서드가 호출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코드는 단락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터널이 쇼트 서킷 메서드는 컨드 값에 따라 게타를 호출하거나 갭을 호출합니다. 유니티에서는 이런 상황이 흔합니다. 계산 비용이 높은 쪽을 조건부로만 실행하고 싶다. 같은 요구죠. 예를 들어 find object of type 같은 무거운 호출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한쪽만 호출되는지 IEL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7번째 줄의 콜갭와 10번째 줄의 콜게타는 각각 다른 경로에 놓여 있습니다. 콘드가 true면 br.true.s로 IEL 밑줄 000B로 점프해서 갭 프로이리를 통째로 건너뛰고 false면 갭만 실행한 뒤 drs 명령으로 getR을 건너뜹니다. 두 호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로는 IEL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락평가가 단순히 언어 차원의 규칙이 아니라 IEL 수준의 구조적 보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단락평가 보장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이런 패턴이 안전하게 동작합니다. 에너미가 널이 아니면 enemy.hp를 가져오고 널이면 0을 쓰는 코드죠. 만약 단락평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enemy.hp가 널 참조일 때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절대 예외를 일으키지 않죠. 에너미가 널일 때 enemy.hp는 평가조차 되지 않으니까요. 잠시 후 getEnemy의 IEL에서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망이 진짜 힘을 내는 곳은 값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는 if else가 아예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가더라도 매우 장황해지죠. 유니티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메서드 인자로 분기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을 때 또는 링큐 표현식 안에서 항목별로 다른 값을 만들고 싶을 때 같은 경우입니다. 오디오 게이트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줄의 비포 버전을 보세요. 게이트 오펀이 열려 있으면 최대 볼륨을, 닫혀 있으면 0을 쓰고 싶을 뿐인데 임시 변수 볼륨을 선언하고 if 블록 2개를 거친 다음에야 오디오 소스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줄의 애프터 버전은 어떨까요? 사망 표현식 자체가 값이라서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에 그대로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임시 변수도 if 블록도 사라지죠. 의도가 가장 짧은 형태로 코드에 드러납니다. 링큐 프로젝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습니다. 이 한 줄짜리 코드는 적들의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각적 엘리트면 HP를 2배로, 일반적이면 그대로 표시용 HP 리스트에 담는 코드입니다. 람다 시간에 if else 블록을 넣으려면 중괄호와 리턴을 따로 적어야 하지만 사망 표현식을 쓰면 is right, e.hp, 별 2, hp처럼 한 줄에 분기와 결과가 모두 담깁니다. 람다와 사망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또 하나의 before와 after 쌍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컴퓨터 스피드 before는 아이스프린팅 값에 따라 런 스피드 또는 워크 스피드를 골라서 반환합니다. 임시 변수 스피드를 선언하고 if else 블록으로 분기한 뒤 마지막에 리턴으로 돌려보내죠. 12번째 줄부터의 컴퓨터 스피드 애프터는 같은 의미를 단 한 줄로 표현합니다. 리턴 뒤에 아이스프린팅, 런 스피드, 워크 스피드 표현식을 그대로 적어두었죠. 코드가 의도와 1대1로 대응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애프터 버전의 IL은 정말로 짧습니다. 핵심 부분이 13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6번째 줄에서 아이스프린팅을 로드하고 7번째 줄에 br2.s로 틀으면 IL 밑줄 칠로 점프합니다. 폴스면 9번째 줄에 LDAG, 이로 워크 스피드만 스택에 올리고 트루면 12번째 줄에 LDAG, 1로 런 스피드만 올리죠. 둘 중 하나만 스택에 올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값 계산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이기 때문에 릴리즈 빌드의 지트는 이런 패턴을 종종 분기 없는 조건부 이동, 즉 CMOV 한 줄로 합쳐버립니다. 그 말은 유니티 핫패스인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에서의 패턴을 부담 없이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예고했던 널 안전 접근 패턴을 다시 정식으로 보겠습니다. getEnemy 메서드는 에너미가 널이 아니면 그 HP를 널이면 0을 반환합니다. 이 패턴은 널 참조 예외를 피하는 유니티 관용구로 정말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에너미가 널일 때 HP 접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IL을 보면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줄을 보면 br2.s 명령이 사용되었습니다. C샵에서 참조형의 br2는 사실상 not null 검사와 같습니다. 즉, 에너미가 널이 아니면 IL 밑줄 칠로 점프합니다. 에너미가 널인 경로는 7번째 줄 ldc.i4.0 한 줄뿐입니다. 0을 로드하고 끝나죠. 반면 에너미가 널이 아닐 때만 10번째와 11번째 줄, 즉 LDAG제명과 콜버트 명령으로 진입해서 HP 겟터를 실제로 호출합니다. 널일 때 콜버트는 아예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 연산자의 단락평가가 런타임 예외를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코드 한 줄에 안전검사와 분기, 결과 반환이 모두 담겨있는 우아한 패턴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니티가 제공하는 게임, 오브젝트, 모노 비헤이비어, 컴포넌트 같은 타입은 이퀄 연산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어서 파괴된 객체, 즉 디스트로이드 상태 객체도 널로 취급합니다. 이 동작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일반 C샵 참조 비교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따라서 매 프레임 반복 호출되는 핫패스에서는 캐싱한 결과를 재사용하거나 널 조건부 연산자 사용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UI 토글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HP가 30보 다 크면 흰색, 그 이하면 빨간색을 헬스텍스트의 색상에 대입합니다. 두 번째 줄은 HP가 양수이면 HP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0 이하면 빨간색 데드 텍스트를 표시하죠. 두 줄 모두 분기 결과로 필요한 것은 동작이 아니라 값 그 자체입니다. 컬러 속성에 들어갈 색, 텍스트 속성에 들어갈 문자열, 이런 자리에는 사망 연산자가 가장 깔끔하게 어울립니다. 여기서부터는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함정은 단연 중첩 사망의 가독성 문제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점수 구간별로 등급을 매기거나 상태 머신이 3개 이상의 상태로 분기할 때죠. 그리고 미리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 문법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 연산자는 오른쪽 결합성을 가집니다. 즉 A, B-C, D-E 라고 쓰면 컴파일러는 이걸 A, B-C 다음에 A, D-C, E, B-C가 붙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A, B-C, D-C, E 형태로 묶어서 해석합니다. 오른쪽부터 묶인다는 뜻이죠. 이 코드는 점수에 따라 학점을 매기는 getGrade 메서드입니다. 한 줄에 모든 분기를 우겨넣은 모습이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그 외엔 F를 반환합니다.
결과는 정확하지만 이 한 줄을 처음 본 사람이 짧은 시간에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중에 80점 기준을 85점으로 바꿔야 할 때 어느 위치를 수정해야 하는지 매번 눈으로 추적해야 하는 유지보수 지옥이 시작되죠. 이 문제를 드려쓰기로 완화한 버전이 사다리 형태입니다. 각 분기를 별도 줄에 두고 콜론을 왼쪽에 정렬해서 가독성을 살린 모습이죠. 한 줄짜리 버전보다는 훨씬 읽기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분기가 5개, 6개로 늘어나면 사다리도 결국 길어지고 조건과 결과가 같은 줄에 섞여 있어서 한눈에 표구조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IL을 보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중첩 사망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줄, 10번째 줄, 14번째 줄을 보세요. BGS, 즉 같거나 크면 분기하는 명령이 3번 연달아 나옵니다. 90 이상이면 A로, 80 이상이면 B로, 70 이상이면 C로 점프하죠. 한 줄짜리 중첩 사망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3번의 비교 분기로 풀립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16번째 줄을 보시면 모든 비교가 폴스인 경우 LDSTR 명령으로 F 문자열을 로드합니다. 그 아래로는 각 등급에 해당하는 LDSTR 명령이 분기 점프 대상별로 깔려있고 마지막에 STR.0으로 한 슬롯의 결과가 합류하죠. 기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컴파일러는 우리가 짠 그대로 정직하게 분기를 깔아줍니다. 다만 사람이 80점 이상 B 구간을 85점 이상 B로 바꾸려고 할 때 어느 BGS를 건드려야 하는지 매번 눈으로 재검색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 면에서 중첩 사망이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C#8부터 도입된 스위치 표현식이 이런 자리의 정답입니다. 같은 의도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세요. 왼쪽 열에는 조건, 오른쪽 열에는 결과값이 깔끔하게 두 줄로 정렬됩니다.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그 외엔 F라는 표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조건이 늘어나도 색만 추가하면 되니 시각적 부담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규칙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분기가 2갈래를 넘어가면 스위치 표현식을 우선 고려하세요. 사망을 중첩해서 3갈래 이상을 처리하는 건 거의 항상 나쁜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타입 규칙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cond, zip, hello라고 쓰면 컴파일러는 즉시 CS0173 오류를 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적힌 메시지처럼 인트와 스트링 사이에는 암시적 변환이 없기 때문에 조건식의 타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더 흥미로운 사례는 6번째 줄부터입니다.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 아래에 독과 캣이라는 형제 클래스가 있을 때 11번째 줄처럼 컨드에 따라 독 또는 캣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걸 애니멀 변수에 대입하는 코드는 C#8까지는 컴파일 오류였습니다. 컴파일러는 두 분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판별한 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암시적 변환이 되는가만 확인하기 때문에 독과 캣 사이에 직접 변환이 없으니 공통 부모가 있어도 못 찾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한쪽을 명시적으로 부모 타입으로 캐스트해주면 컴파일러는 애니멀과 캣 사이의 암시적 변환을 찾아 OK 판정을 내립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처럼 한쪽이 다른 쪽으로 암시적 변환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인트에서 더블로의 변환은 자동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can't key sa contour 1대 2.0 같은 코드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 타입은 두 분기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더블로 결정되죠. 세 번째 함정은 C#9 이전 버전을 다룰 때 만나는 널 조합 문제입니다. C#8까지는 한쪽이 널 리터럴인 조건식 자체가 바로 오류였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는 제약이지만 잠시 후에 보실 IL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동작했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한 줄 int, excand, 10널 같은 코드가 C#8까지는 CES0173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10의 타입은 int이고 널은 타입이 없는 리터럴이라 컴파일러가 두 분기의 공통 타입을 찾지 못합니다. 대입 대상이 널러블 인트인 점은 C#8까지의 컴파일러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죠. 이 문제는 C#9에서 도입된 타깃 타입 조건 표현식으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두 비슷한 연산자를 혼동하는 실수입니다. 사망 연산자와 널 병합 연산자, 즉 물음표 두 개로 표시되는 연산자는 외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널, 병합 연산자는 왼쪽이 널이 아니면 그 값을, 널이면 오른쪽 값을 반환합니다. 즉 널일 때 기본값이라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특화된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풋이 널이면 게스트를 쓰고 싶을 때 인풋 다음에 널 병합 연산자 게스트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차이를 코드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사망 버전은 네임이 널이면 게스트를, 그렇지 않으면
name 자신을 쓰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name이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널 비교를 위해, 한 번은 결과값으로 말이죠. 네 번째 줄의 널 병합 버전은 같은 의도를 더 짧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name 다음에 널 병합 연산자 게스트. 단지 문법이 짧아진 게 아니라 널이냐 아니냐만 본다라는 의도가 코드에 직접 드러난다는 점이 핵심이죠. 다만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빈 문자열까지 게스트로 처리하고 싶다고 해서 name 다음에 널 병합 연산자만 붙이면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name이 빈 문자열일 때는 널이 아니므로 그대로 빈 문자열이 디스플레이에 대입되어 버리죠. 이런 일반 조건이 필요한 자리에는 네 번째 줄처럼 사망 연산자를 써야 합니다. string isNullOMT 메서드로 널과 빈 문자열을 모두 검사한 뒤 결과에 따라 게스트 또는 name을 고르는 방식이죠. 경계선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널이냐만 본다 라면 널, 병합 연산자. 널 이외의 일반 조건이라면 사망 연산자.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 1.0 시점, 즉 가장 처음 도입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유명한 사용 예시가 바로 이 한 줄 A와 B 중에서 더 큰 값을 max에 대입하는 코드죠. C 언어의 물음표 콜론 문법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고 이 시점부터 양쪽 분기의 베스트 커먼 타입이라는 규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큰 변화는 C# 8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줄의 C# 8 이전을 보면 세 갈래 분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중첩 사망이었습니다. 레이팅 등급을 매기는 코드가 한 줄에 길게 늘어진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었죠. 네 번째 줄부터 등장한 스위치 표현식은이 다갈래값 분기를 깔끔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같은 의도를 표구조로 정렬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점부터 업계에는 분명한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갈래는 사망, 세 갈래 이상은 스위치 표현식. 그리고 2020년에 출시된 C#9는 조건식에서 가장 아프던 두 가지 실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바로 타깃 타입드 조건, 표현식이 도입된 것이죠.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대입 대상의 타입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컴파일러가 그 타입에 맞춰 양쪽 분기의 타입을 추론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비포와 애프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포, 즉 C#8까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널러블인트에 10과 널 중 하나를 대입하는 코드. 결과는 두 번째 줄에 적힌 대로 CS0173올이었습니다. 인트와 널 사이에 공통 타입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사례는 리드온리 스팬에 바이트 배열을 대입하는 코드. 바이트 배열끼리 공통 타입은 바이트 배열이지만 거기서 리드온리 스팬으로의 변화는 베스트 커먼 타입 단계에서는 아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오류가 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홉 번째 줄, 형제 클래스 독과 cat 인스턴스를 애니멀에 대입하는 코드. 이것도 같은 이유로 CS0173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C#9부터의 모습입니다. 방금 본 세 사례가 코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채 모두 컴파일을 통과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규칙이 바뀐 것입니다. C#8까지는 두 분기의 공통 타입을 먼저 찾고 그 결과를 대입 대상 타입으로 변환하는 순서였습니다. C#9부터는 대입 대상 타입이 먼저 보이면 각 분기를 그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되었죠. 즉, 컴파일러가 양쪽 분기를 따로따로 대상 타입으로 변환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동작이 IL 레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겟티프 헤드 널러블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메서드는 널러블 인트 x에 cand, 10, 널을 대입한 뒤 그대로 반환하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 한 줄이 IL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보면 타깃 타입드 조건식의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IL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서는 분기 진입부와 폴스 분기의 시작이 보입니다. 13번째 줄을 보시면 brtrue.명령으로 컨드가 true일 때 IL 밑줄 000F 위치, 즉 true 분기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15번째 줄의 주석에서 시작하는 폴스 분기는 널 리터럴을 널러블 인트 형태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C#8까지는 널 리터럴이 널러블 인트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컴파일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C#9의 타깃 타입드 조건식 덕분에 이 변환이 IL 레벨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핵심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17번째 줄의 init obj 명령은 널러블 인트를 0 초기화합니다. 그 결과는 해즈 밸류가 폴스인 상태, 즉 사실상 널러블 인트 형태의 널 값이죠. C#9의 타깃 타입드 조건식이 널 리터럴을 널러블 인트로 자동 변환해준 흔적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둘째, 21번째 줄에서 시작하는 true 분기를 보세요. ld10.i4.s10으로 정수 10을 스택에 올린 다음
new obj 명령으로 널러블의 생성자로 호출해 값이 있는 널러블 int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int 값 12 널러블 int로 승격된 모습이죠. 셋째, 25번째 줄을 보면 두 분기 모두 결과 타입이 system.nullable.int 32라서 st 락점형으로 한 슬롯에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깃 타입드 조건식의 실체는 컴파일러가 각 분기의 대상 타입으로의 변환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줬다는 점입니다. 이전 버전이 두 분기의 공통 타입을 먼저 뽑으려다 실패했던 것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타깃 타입드 조건식에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다 키워드에는 타깃 타입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ycond 10 null 이라고 쓰면 C#9 이상이라도 여전히 CS017356가 납니다. 반은 오른쪽 표현식의 타입으로 변수를 만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상 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타깃 타입드 조건식은 대입 좌변, 반환 타입, 메서드 인자처럼 대상 타입이 미리 정해진 자리에서만 동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망 조건 연산자에 대한 모든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사망은 표현식이라는 본질, IL 레벨에서 if else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단락평가가 구조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중첩은 두 갈래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스위치 표현식으로 옮긴다는 규칙, 그리고 C#9의 타깃 타입드 조건식이 풀어준 실용적 제약까지. 이번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 압축한다면 사망은 값을 만드는 도구이고 값이 필요한 자리에 정확히 한 번만 쓸 때 가장 빛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